이들의 어떤 소비 가치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르잖아요. 소비 취향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급화. 네. 스타벅스의 그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근데 수입이 줄잖아요. 네. 스타벅스 커피를 주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어요. 네. 70, 80 세대는 반항을 하는 게 젊은이들의 라떼를 같으면서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뭐 당연히 없는 거고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에게는 시간 선택권이 중요하다. 감정노동 자체를 하지 않는 거고. 회사를 기본적으로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성향에 맞게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요. 그 회사를 환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기 통제감이 아주 중요하게 발현된, 고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왜 그러면 2030 세대에서 유독히 4050에서 그런 통제 욕구, 환경에 대한 통제 욕구가 강하냐.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30 한국의 경우에 2030 세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네. 혼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나 자녀가 자곤수로. 네. 제 또래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족계 협회를 다니셔가지고 네. 맏들 딸 구별 말고 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조금만 지나면 뭐 하나씩만 낳아도 지구는 대만원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표어가 있을 때 했는데 그때 형제가 보통 제 친구들 보면 한 4-5명씩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2명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약간 좀 배제되고 그분들의 자녀로서 양육할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양육되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의 환경으로 그렇죠. 양육되어 온 환경도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직장 환경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의 어떤 감성이나 약간 이런 패턴에 맞는 걸로 해서 하고 싶은데 회사라는 환경을 이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파이어족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미국 사회랑 한국 사회랑 달라요. 미국에서 나왔던 파이어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40대 이전에 경제적 자립을 해가지고 네. 인퇴하는 건데 미국에서 나온 파이어족은 슬로우 라이프랑 비슷한 거예요. 대도시에서 벗어나서 약간 평온한 삶. 내가 조금 쓰고 조금 소비하고 조금 벌지만 뭐 그대로 만족한 정도로 하는데 잘 보시면 한국 사회의 파이어족의 핵심 키워드는 영앤리치입니다. 돈이죠, 돈. 많은 돈으로 은퇴하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그래서 급한 거예요. 보시면 그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인간관계 피곤한 거에서 약간 탈피하고 싶은 욕망도 좀 반영되어 있는. 그렇죠. 이렇게 반영돼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탈출하고 싶은. 네. 회사 생활 힘들어. 네. 빨리 때려치우고 싶어. 근데 돈은 빨리 벌고 싶고. 영앤리치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파이어족 돼서 조기 은퇴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강연으로 이제 돈 벌고 먹고 살고. 그게 우리나라 파이어족의 현실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은 그게 슬로우 라이프로 원래 지향하는 거였군요. 몰랐네. 근데 뭐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MZ세대도 뭐 자라온 환경이나 누구나 이제 다 다를 수 있을 테니까. 다만 요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향들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이런 MZ세대의 어떤 뭐 성향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고. 불가능하죠. 그러면 회사나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일단 회사는 또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게 변동성을 낮춰야 되는 게 기업의 숙명 같은 거죠. 그렇죠. 계속 사람 들어왔다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주도권을 40대가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 트렌드서에서 엑스틴이라고 해가지고 40대 X세대를 다시 주목하는 거예요. X세대? 네. 40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이 세대를 찾아보시면 저희가 조사에도 나왔지만 소명의식부터 해가지고 조직생활에서 10년 이상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돌아가는 운영 노하우를 꿰뚫고 있어요. 일단 네. 이 세대 팀장이나 부서장 중심으로 아마 재구성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성을 끌고 가는데 50대 이상은 지금도 은퇴 압박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40대 때문에라도 빨리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서울대 그 보건대학원의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교수님도 네. 그래서 40대가 오래 일할 거다. 2차 베이비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훨씬 더 오래 일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랑 맥락이 좀 다 있습니다. 오래 일한다는 건 어떤 의미? 마찬가지로 50대는 은퇴 압박이 있는데 지금의 50대는 네. 네. 4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오래 날죠. 이 사람들 인구도 어마어마해요. 네. 어쨌든 이 세대가 윗세대도 밀어내겠지만 밑에 세대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래 조직 안에서 영향력을 갖고 생활할 가능성이 있고 기업에서도 그걸 원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밑에 있는 2030 세대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40대가 사실상 뭐 막내 역할도 해야 되고 막 아랫단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중간 역할도 해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에서 뭔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업무 환경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고 네.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줘야 됩니다. 2030에게 네, 통제권을 줘야 돼요. 아, 네가 조직 관리 해봐라. 네.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라. 집행권 그 실제로 그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최근 아니고 작년에 흥미로운 조사를 해봤는데 네. 한국 사람들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네. 조조, 유비, 손권. 손권. 세 가지 세력.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세 가지 나라의 세력으로 리더십을 조사 정리해가지고 그 뭐 이문열의 삼국지, 그 황석영의 삼국지, 요시카와의 삼국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리더십 이런 걸 정해봤어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물어봤어요. 1등을 한 리더십이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에서 그 원했던 리더십이 조조였거든요. 예, 뭐 조조 리더십. 유비는 뭐 계속 좋아하지만 상당히 좋아했던 게 조조가 조금 더 앞섰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손권이 1등했어요. 그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면 전권을 주는 거예요. 손권은 이제 주유나 뒤에 나오는 육손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한테 대도독이라는 어마어마한 전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관우를 잡잖아요. 육손이. 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걸 부여받는 게 좋은데 이걸 그러니까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SK 하이닉스 상여금 사건. 그게 사실은 20대 하고 30대 직장인들이 하이닉스 일하는 사람들이 캠퍼스 리크루팅 와가지고 삼성전자 수준으로 그 상여금 준다면서 왜 안 주냐. 예. 이 400%가 뭐냐. 사실 그것도 많은 건데. 어쨌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상여금이나 이거는 철저히 경영진의 시혜적 판단으로 원래는 줬었어요. 우리가 많이 주면 그냥 니들이 많이 받는 거고. 이런 이게 식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네. 최태원 회장이 딱 나섭니다. 예. 내 30억 반납할게. 예. 보통 여기서 논의가 수습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수습이 된 게 아니라 그 제기한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이거 하이닉스 직원 n분의 1을 나누면 10만 원밖에 안 돼. 그거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대외 선전용 아니냐 막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수습하다가 이제 그 하이닉스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도 하고 이걸 앞으로 이제 직원들 그 뭐지 우리 사주나 이거 다 붙여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까지 끝났는데 이게 일파만파 된 게 다른 대기업에서도 이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다 한다면 SK텔레콤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MZ세대가 엄청난 그 직장 상황도 이전과 다른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네요. 굉장히 변화죠. 뭐 물론 이제 하이닉스 정도 되는 직장이고 하이닉스 정도 되는 이제 인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영향이 좀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MZ세대가 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한다. 실제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를 기업이 고민한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통제도 싫고 뭣도 싫고 그냥 나는 내 삶을 가련다. 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통제권을 주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 뒤져보면 예. 실제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관여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원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엑시트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젊은 리더가 또 나오면 또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아까 그 이제 소통 이야기 잠깐 했고 또 이제 감정 노동에서 이제 취약하다. 네네. 라는 그 2030 세대의 어떤 좀 통계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내에서는 뭐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 하기도 좀 힘들어지고 좀 그럼 너무 메마른데 이것도 사실 저는 꼰대 마인드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이게 근데 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게 최근에 다른 통계나 저희들 조사에도 나온 거 보면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최근에 2030은 특히 이걸 만족도가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대기업이나 뭐 현대모비스 이런 데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 계속 할 거다라든지 글로벌 그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나도 뭐 리모트 근무는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선언하고 발표도 했는데 저희들 조사한 거에 따르면 작년도 입사자들 있죠. 네. 실제로 팀원들을 못 만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직장 생활은 원래 소셜한 겁니다. 원래 소셜한 거다. 소셜한 거여야만 되고. 예.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얼굴 보고 비대면 소통이라는 게 보통 커뮤니케이션의 70% 이상이거든요. 텍스트만으로 소통하는 건 정말 일부분이에요. 네네네. 내가 원하진 않지만 조직 때 어쩔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면서도 이거 좀 해줘 하면서도 팀장의 그 표정 이런 거에서 이게 뭔가 일이 있구나 이게. 예. 그걸 읽으면서 이해해주는 상황을 이해해주는 거랑 그냥 텍스트로 이걸 해줘라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직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거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재택근무는 텍스트나 요 문자 형태의 소통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글로벌리도 그렇고 저희들 국내 조사도 그렇고 소통 수준이나 빈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조직 생활을 더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감정 노동을 사실은 해결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거로 통해 가지고 기업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 절대량이 좀 줄어듭니다. 일단 소통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죠. 오히려 소통이 줄어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일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일을 진척시키는 데서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사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네네.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가지고 선배 세대가 시스템적으로 회사가 그럼 어떻게 하라거나 가이드가 바뀌거나 네.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거를 회사 조직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럴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문제가 인식이 되면 자꾸 엑시트를 하잖아요. 네. 조직 안에서 문제가 개선될 소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줄어드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뭐 회사 후배들이 애를 낳으면 뭐 신발도 사주고 뭐 분유도 사서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격려도 해주고 막 이런 게 이제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 또래만 되더라도 후배들 이제 저녁 사먹이어서 보내준다라는 걸 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왜 나의 황금 같은 저녁 시간을 당신이 빼앗느냐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서요.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사님도 항상 그런 거 주의하고 계시나요? 회사 생활 하시면서? 주의하고 있죠. 그게 옛날 같았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이런 말도 엄청 많이 했죠. 주름 생겼네 뭐 이런 얘기 지금은 막 고발당할 얘기. 지금 한 2천만 원 아닙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합의금? 그거를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요새는 아예 저녁 회식은 하지도 않고 점심 때 한 30분 더 내서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자. 이 정도 끝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또 뭐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또 이제 우리는 MZ세대의 어떤 뭐 동향, 동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들의 어떤 소비 가치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르잖아요. 기성세대랑은. 네네네. 소비 가치는 사실 투자 가치랑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소비 취향 자체가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급화. 그러니까 문화적 취향이 이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 5060 세대가 생각했던 청년 세대랑 지금의 2030은 문화적인 취향의 차이가 아주 다릅니다. 높아요, 기본적으로. 고급화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40, 50 세대가 또 높기는 한데 2030 세대보다는. 근데 그 고급화되고 있다는 소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브루디에가 얘기했던 그 아비투스라는 거 있잖아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취향 자체가 하나의 계급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지금의 20대는 스타벅스의 그 문화적인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근데 수입이 줄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취향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이에요. 이 고급화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의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는 뒤로 빠꾸 없는 이런 어떤 그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빠꾸. 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굉장히 계층 상승 욕구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중산층도 아니고 상류층으로 살고 싶어요. 2030 세대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저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소비를 더 고급화하면서 상류층이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되게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싸라는 말이에요. 네네. 네, 그 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모범생이나 굉장히 대세를 좋아합니다. 그걸 따르고 싶어요. 인싸를 좋아한다. 네. 근데 이 2030 세대의 특징은, 특히 20대의 이런 특징은 지금 5060 세대가 살고 있던 20대 취향은 완전 달라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5060 세대가 살았던 20대에는 네. 7080 세대에는 반항을 하는 게 젊은이들의 라떼르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약간 군대 갔다 오면 이게 막 그 야전상의에다가 얼룩 무늬 그 촌스러워 그거 하고 좀 멋있게 마초적인 이사님 시절. 뭐 어쨌든 어쨌든 그런 취향들을 드러내고 저항적인 이런 아웃사이더 느낌 이런 걸 또 좋아했는데 지금은 인사이더 느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 소비 특성이 투자 성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2030 세대가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빨리 벌고 싶어 하는 거 저변에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문화적인 어떤 취향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 문제랑 관련해 보면 흥미로운 게 지금 그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50대 중심의 정책 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고 뭐 청년 세대면 고시원급의 이런 호텔 레저스 쫙 해갖고 하잖아요. 그거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에요. 막 공간 좁은 데다가 뭐 인테리어 해놓고 잘 지어놨네요. 막 이러고. 그거는 그 친구들의 높은 문화적인 취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위 관료를 하고 있는 50대 자녀 세대를 그렇게 키웠습니까? 자녀 세대 거의 만족할까요? 그분들도 넓은 집 좋아해요. 쾌적하고 도심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좀 들거나 시간이 좀 걸린다 해도 그 세대한테도 넓은 집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N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쪼개갖고 이렇게 막 공급해줘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높은 문화적 욕구라고 문화적 취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건 뒤돌아갈 수 없는 취향이에요. 그냥 한두 명이 사니까 한두 명이 들어가서 살 만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도 굉장히 높고 자기만의 공간도 구분해가지고 여기 일하는 공간, 이 쉬는 공간, 놀이 공간 뭐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 하잖아요. 1인 가구도 마찬가지 욕구가 있다고요. 물론 이제 재원이 한정적이니까 뭐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좀 제약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50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지어놨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50대와 60대의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는 가난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청년기의 경험은 가난을 공유했던 기억입니다. 그게 그분들한테는 공동체 의식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본인들의 청년 세대의 가난의 기억을 그대로 그것만 없으면 되지 않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냐. 최저 생계비만 넣으면 되지 않냐.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문화적 욕구가 달라요. 지금의 2030이랑 5060은. 40대는 조금 애매합니다. 중간 세대인데 어쨌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50대, 60대 정책을 위반하시는 청년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문화적 욕구 자체가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소비 높은 취향은 눈높이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높아진 눈높이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 문화적 취향이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트렌드에 반영된 되게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올해 찾아보시면 골프 관련된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20대도 많이 늘었거든요. 2030이 많이 늘어서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장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올해 좀 코로나 시기에 골프장이나 스크린 골프를 갔던 사람들 20대의 17명이 부모랑 같이 간 거예요. 부모의 권해서 갔거나 부모가 골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조사해 본 바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현저해서 이게 평행선처럼 좁혀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세대 간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갈등을 계속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활동을 못하고 오래 집에 있으니까 소비 경험들을 공유하는 거죠. 부모와 같이. 그러니까 산에 갈 때도 같이 데려가요. 그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부모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부모는 뭘 하냐? 한국 그 인터넷진흥원에 봤더니 10대, 20대, 30대가 하는 게임을 4050, 60이 받아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게 자녀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받아서 하는 게임 자체가 혼자 알아서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석들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뭔가 아이템도 좀 사야 되고 그거 굉장히 복잡해요. 네. 재미있는데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랑 같이 하는 거죠.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자녀가 권하고 또 재밌어지고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나 세대가 좀 부정적인 경험들이 축적되다가 이게 멈췄어요. 좋아질 거냐 아니냐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그 선거가 많아가지고 네. 세대 갈등은 확 좁혀질 건 하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갈등은 좁혀지지 않는다. 가족 간의 부정적 경험들은 높아지는 게 좀 멈췄어요. 약간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유되는 것들이 좀 많다 네. 보니까 취미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네. 그 요건 아주 일례인데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최근에 진짜 골프장 부킹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골프장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냐. 많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2030 세대 소득 수준은 어차피 좀 뻔할 텐데 그래도 골프장 한 번 나가면 한 30만 원 이상은 그렇죠. 깨지는데 부모가 되는 거죠. 다 감당이 되느냐. 근데 그 부모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저희들 추론입니다. 본인들만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약간 그거는 뭐 수저론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 수는 확연히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상황이 만든 거기는 한데 취미도 그런 식으로 달라지고 네네. 있는 거고. 이게 부모 때문에 좀 소비가 변한다라는 말도 맞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뭐 취미고 국한된 거였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증가했던 게 모바일 쇼핑의 50대가 모바일 쇼핑에서 원래 그 50대가 차지했던 영향이 되게 미미했어요. 근데 모바일 쇼핑이 사실 편집장님이나 저는 뭐 쉬운 편이에요. 쉽잖아요 요새. 저랑 이사님이랑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별 차이 안 납니다. 좀 같이 엮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모바일 쇼핑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보통 50대 한 중후반 이주 분들인데 급증했습니다. 10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오프라인 전용의 뭐 L 그다음에 뭐 어디냐 그 E 뭐 이런 데 있죠. 네. 그런 데는 다 모바일의 고연령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쿠폰부터 해가지고 네. 그 데이터가 딱 나와 있습니다. 50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모바일이 공식적으로 50대가 모바일 쇼핑에 굉장히 큰 손이 되고 있죠. 이분들은 돈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쪽으로 경험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경험화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몇 가지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자녀들의 가이드 관계가 만들어낸 파생한 소비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경향이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뭐 한 TV 홈쇼핑 사장님을 뵀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지상파를 많이 안 보고 그래서 이제 TV 홈쇼핑 매출이 이제 좀 한계 다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들이 페이먼트 있잖아요. 네. 또 여기다 모바일 쇼핑할 수 있는 거 처음에 깔기가 힘들었지. 카드 등록하는 게 힘들었지. 한번 등록하고 나니까 너무나 편하게 맞아. 이걸로 쓴다. 네. 그리고 또 팬데믹 상황에 가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젊은 자녀들이 이걸 다 깔아줬다는 거예요. 다 깔아줬어요. 옆에서 또 가르쳐주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중장년층에서 이런 모바일 쇼핑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요것도 역시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네. 한번 넘어간 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버리면은.